자,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죠. 김성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은편에 이용섭 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의장입니다. 박선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청석엔 19기 시민논객과 방청객 여러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서울 02784-3300번 전화나 인터넷 그리고 SNS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 주제를 정리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쇄신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당풍 쇄신의 진원지는 한나라당. 친이계 후보들을 모두 누르고 새 원내대표의 황우여 의원이 선출되면서 현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을 수정하겠다는 파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이 이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한나라당에 대한 비전을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친서민 기조를 내세우며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추가 감세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서민 쪽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으로 감세 철회로 생긴 예산과 세계 잉여금 등으로 1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서민 복지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으로 청와대와도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감세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유발하고 투자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최고 세율을 낮추면 부자와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며 철회를 주장했던 한나라당 비주류의 이런 주장이 지도부 개편으로 당 전면에 나오자 야권은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차제의 추가 감세뿐 아니라 부자 감세 전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부세 등 전반적인 부자 감세 논의 없는 감세 철회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재보궐선거 이후 여야는 이제 모두 복지 경쟁을 통한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추가 감세 철회 이외에도 한나라당 새 지도부는 생애 맞춤형 복지와 가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고 이에 맞서 무상복지 시리즈로 논쟁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의 외연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각 당의 변화와 쇄신 바람이 복지 담론을 둘러싼 정책 주도권 잡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먼저 세금 이야기에 앞서서 각 정당의 쇄신 움직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4.27 재보선 이후 정치권에 이제 쇄신 바람이 불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네. 그 쇄신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한나라라는 당내 모임을 결성하셨어요. 네. 네, 뭘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한나라당에게 4.27 재보궐선거를 통해 아주 매서운 회초리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변화하지 않으면 정말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한나라당의 쇄신 문제는 여러 번 거론되었습니다만 늘 계파의 벽에 가로막혀서 좌절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소장파, 쇄신파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원내대표 경선부터 한번 그 벽을 넘어보고자 했는데 저도 놀랍게도 모든 의원님들이 변화를 선택해 주셔서 이제 쇄신의 첫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고요. 정책이나 인물이나 또 여러 가지 당 체질 면에서 하나하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민정책도 그중에 하나이죠. 네. 이 의원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제 인적 쇄신, 그리고 공천제도 혁신, 또 최근에 와서는 정책 생산 방식의 혁신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연일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나라당과 이렇게 뭐라고 해요? 경쟁을 하는 듯이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네. 우선 저는 한나라당에서 시작된 이 쇄신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과연 이번에 쇄신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거나 선거에서 패배하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쇄신이다, 개혁이다, 혁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진정성이 없다. 이게 또 습관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쇄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4.27 선거에서 패배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이것이 쇄신이라는 이름을 빌리고는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야권을 이길 것인가
하는 전략적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쇄신은 어떤 정당이 다른 정당으로부터 선거에서 이기는 그런 쇄신이 아니고 민생을 위한 정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 이런 쇄신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쇄신은 그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아마 신호탄이 될 것이고요. 당분간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공천이나 당권을 두고 개파 싸움이 치열하게 있을 것이고 네. 아마 잘 활용하면 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한나라당 내부에서 머물지 않고 다른 야당에까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이제 자유선진당에서 우리 이해창 대표께서 사퇴를 하셨고 이건 직간접적으로 우리 민주당 그리고 또 민노당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저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실상 변형된 형태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네. 우리도 이제 애일 수는 없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학규 대표께서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통합을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의 상징으로 내걸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네.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회창 대표가 변화의 물꼬를 트겠다 이렇게 하면서 전격적으로 사퇴하셨고 또 새로 대표가 된 변용전 대표도 우리가 이 쇄신의 바람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후퇴한다. 이런 심정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다른 당이 하는 쇄신의 바람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 우리 자유선진당이 주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네. 이회창 대표께서 사임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고요. 우리 경제는 세계 13위권인데 정말 부끄럽게도 우리 정치인들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정치 행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이번에 우리 한나라당에서 김성식 그 쇄신파, 소장파의 리더 되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어쨌든 외형은 다소 쇄신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그에 뒤질세라 지금 이제 쇄신 움직임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이용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쇄신이 진정한 쇄신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한나라당으로서는 이제 4.27 재보선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 크고요. 또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직도 이 안에서도 또 이재호계냐, 이상득계냐 뭐 이런 아주 복잡한 친박계는 그대로 남아있고 또 소장파가 있고 이런 아주 복잡한 또 다른 어떤 그 주도권 잡기에 혼탁한 그 움직임이 밑에서는 여전히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민주당으로서는 4.27 재보선에서 승리한 효과가 반감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가 섞여 있는 쇄신이라고 본다면 우리 자유선진당의 경우에는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노선이 확립돼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주도해 나가자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른 분들이 다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이해창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거목이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당의 자산인 동시에 또한 좀 외연을 넓히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당신이 먼저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네. 당신을 버리고 어떤 그 낭떠러지게 해서 그냥 뛰어내린다라는 그런 사직생의 심정으로 이렇게 던지셨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자유선진당이 정말 정치 쇄신에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이 의원님, 민노당이 진보신당과의 통합 논의를 지금 시작했죠? 네, 이미 시작한 지가 상당히 돼서 네, 이제 그것도 어떤 혁신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작년 이미 초반부터 통합과 연대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 길을 굽힘없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흔히 생각하셨던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하셨던 것을 이제는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가 통합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국민 생활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나가겠다. 그 힘을 키워가겠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네. 지금
그 지난 진보정당들의 통합 과정 그리고 또 야권연대의 실현 이런 데서 저희가 가장 먼저 나서서 4.27 보궐선거를 치렀고요. 지금은 특히 그 선거에서 드러난 것이 많은 국민들께서 너무 살기 힘들다. 많은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6월이면 최저임금이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는데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특히 우리 20대 젊은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문제부터 정치권에서 정말 현안으로 좀 잡고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인물 교체라든가 또는 당내 화합, 세대 교체 여러 이제 쇄신의 방향을 추구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는 거기에서 흔히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 했던 여기에 대단히 크게 우려합니다. 그 부패라는 것이 이미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그 부산의 평범한 그 70대 파출부로 몇십 년 살아오신 분이 내 돈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고 울부짖는 사태까지 왔고 이건 부패의 전형이죠. 더군다나 그동안 보여줬던 독선과 오만이 이제 구미에서 단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4대강 사업 밀어붙인 결과가 뭐냐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전환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람만 바뀌는 것 가지고는 국민들이 아마 정말 바뀌고 있고 믿을 수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여기시지 못할 것 같고 제안을 드린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 같은 것까지 우리 좀 논의해보자. 정치권이 정말 생활 문제 가지고 논의하자. 이러신다면 좀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아까 보셨지만 이주영 그 신임 정책위의장이 네. 우리 보다 더 친서민, 더 국민들에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어떤 국민의 요구에 가깝게 다가가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또는 그런 풀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감세 그 최고 구간이죠. 최고 구간의 감세를 처리하겠다는 말씀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약간의 진전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지금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부터 그 통과시켰던 감세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냐, 완전 무결하게 해결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미 5년 동안 78조라는 돈은 감세로 잡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몇 조를 조금 더 이제 덜어내겠다는 것인데, 다행스럽긴 하지만 확실치 않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랄 것이다. 더군다나 국가재정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것은 4대강 사업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이 보수는 부패로 망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오만과 독선으로 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 의원님, 김 의원님 반론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저희 한나라당이 보다 국민 앞에 거듭날 수 있는 쓴소리로 다 생각하고 하나하나 다 잘 새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쇄신 문제에 대해서 다른 당에 대해서 평론하듯이 접근할 정도로 우리 모든 정당의 사정이 한가로운가라는 점은 짚고 싶습니다. 어쨌든 주신 말씀 다 잘 새길 것이고요. 저는 친서민 정책의 문제를 서민들이 어려우니까 아픈 부위에 빨간 약 발라주는 정도로 해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IMF 외환위기 이후에 고용의 양도 줄어들고 일자리죠. 질도 나빠졌습니다. 비정규직이 많이 생기고요. 수출과 내수 부분의 격차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겪는 여러 가지 양극화의 문제는 과거 때도 쭉 있었던 문제이고 이것을 제대로 해결을 해오지 못한 것이 우리 정치권 모두의 어려운 점인데 특히 현 정부 들어와서는 좀 뭔가 한쪽 방향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또 추가적인 비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원내대표단을 만들고 하면서 정책이 좀 조화롭게 되도록 국가는 기업은 나름대로 좀 자유롭게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도록 해주면서도 국가는 소득 재배분 기능, 기회와 안전망을 넓히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여러분께 해결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고 체계적이고 꾸준하게 접근하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하실래요? 그럼 먼저 하시죠. 그 야권연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 쇄신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확립하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야권연대라는 틀 속에서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몇 번의 선거에서 후보들을 한 분만 내서 이제 어쨌든 당선을 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구사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당선만을 위주로 해서 다른 당하고 노선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사실 다르시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정당이 달리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노동당하고 국민참여당이 물론 부분집합적인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노선이 다르고 정체성이 다르죠. 또 진보신당 확실히 다르고요. 그래서 쪼개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로지 당선을 시키기 위한 그 목적 하나로 이렇게 연대를 하고 다른 당은 또 후보를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정치 발전에는 저는 저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이 선택권을 그만큼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 쇄신이다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여기서 듭니다. 다룰 얘기는 아닌데 조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시죠. 제가 요즘 이제 초등학생 학부모님 모시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기를,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요 그럽니다. 정치인에 대한 불신의 이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27 보선에서 이긴 야권이나 패배한 여권이나 저는 다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쇄신이 국민을 위한 쇄신,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사적 이익보다 국가 이익을 먼저 챙기는 그런 쇄신이 필요한 것이지 선거에서 이기는 쇄신은 다분히 자기 조직 이기주의적 측면이 강하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공청혁명이다 하는 게 멋있게 들리지만 사람을 바꾸는 쇄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권의 시스템이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 몇 사람 바뀐다 해서 19대 때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본질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부나 철학이나 정체성이 있습니다. 실은 감세라고 하는 것은 엠비노믹스의 핵심입니다. 청와대가 가장 관심 갖고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이것을 저는 철회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이제 대통령제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정체성이나 철학이 바뀐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다분히 내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어떤 의미에서 포퓰리즘이고 선심성 그런 공약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엠비노믹스라고 하는 게 5대 중심론이거든요. 예를 들면 복지보다는 성장, 중소기업이나 서민보다는 대기업 그리고 부자들 중심, 그리고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보다는 이제 수도권 위주의 이제 중심 전략인데요. 이게 이제 표하고 괴리가 생기면서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엠비노믹스가 일관성도 없어지고 정체성도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권과 야권의 차이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한나라당은 당의 이기에 처하면 그때마다 감세를 철회하겠다 여러 번 주창을 해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당론으로 채택이 못 됐고 그냥 주장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당론으로 확정이 돼서 그야말로 법안 통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 의원님 받으시죠.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국회에 들어왔을 때 불과 몇 개월 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제일 먼저 그때 촉구했던 것이 감세의 폭과 시기는 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제 스스로 2009년도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소득세 높은 구간 8,800만 원 이상 구간에 대한 감세 유보, 법인세 22에서 21로 추가로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서 유보하는 법안을 제가 냈고
다행스럽게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합의가 돼서 지금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철회 논의를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4.27 재보궐선거에서 졌으니까 갑자기 추가 감세 철회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은 얘기고요. 정부는 사실 감세를 조금 밀어붙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야당이랑 협의도 하고 또 한나라당 내부의 의견을 모아서 적절한 수준의 이상의 감세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왔고 또 서민 감세 부분도 많이 추가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께서 이제 예전과 달리 신용카드로 이제 긁으니까 매출액이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설렁탕을 같이 100그릇을 팔아도 부가세를 낼 금액은 더 커져 버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제매입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부가세 감면 효과 또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매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한나라당 출신인 제가 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그러니까 일을 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미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었는데요. 원래는 80만 원이 상한선이었습니다. 이것을 120만 원까지 높이는 등 서민에 대한 감세들도 함께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요컨대 지금 추가 감세를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현 정부 4년 동안 96조에 달하는 적자 구체를 발행했어야 됐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수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체계적으로 교육, 보육, 일자리 그리고 노후 복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복지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5년 정도 로드맵을 가지고 체계적인 재정 정책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추가 감세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성식 의원님 말씀 그리고 또 한나라당이 지금 하는 것 보면 무슨 감세해 주는 게 크게 그 한나라당이 쇄신하고 혁신적인 것을 내놓는 것으로 얘기하는데요. 저는 정부 여당이 먼저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앞에. 2008년 10월 달에 90조라고 하는 부자 감세를 국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야당이 끈질기게 반대해서 그걸 유보를 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소모적 논쟁, 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을 가져왔습니까? 그랬으면 이제 지금 원래 가져오지 말았어야 될 대책을 내놓아가지고 그동안의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가져왔고 사회적 비용을 많이 초래했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지도부가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지 마치 큰 무슨 선심을 쓰고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 지난 2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야권에서 부자 감세 철회해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세법 소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작년에도 국민들에게 그리고 기업에게 애측성을 주기 위해서 부자 감세 철회하자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리고 한나라당 체계위원회에서 마치 철회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또 작년에 한나라당에서 동의를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건 한나라당이 실패한 정책입니다. 근데 아직 한나라당은 그 철회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도 당론도 아직은 아직 당론이 안 정해졌기 아니죠. 때문에 우리 김성식 의원님이나 새 지도부의 의견이 당론은 아직은 당론은 아직 아닌데요. 거죠. 저는 방향은 섰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세법은 올해 처리하면 되는 세법입니다. 내년도 소득 기속분부터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추가 감세 처리 하나로 쇄신 문제를 모면해 보겠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중점을 둬서 편성을 할 것인가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꾸 부자 감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금을 깎아주면 같은 세율로 낮춰주면 원래 고소득층이 비율이 같다 하더라도 많은 금액을 감세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세금을 올리게 되어도 마찬가지로 고소득층이 많이 되게 되고 대기업이 많이 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이거 얼핏 보면요. 8,800만 원 이상의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4%를 2001년도에 감세를 해줬고 4천에서 8천만 원 그 다음 구간에서는 3%를 감세해줬고 그 다음은 2%를 감세해줬고 그 다음은 1%. 오히려 제일 소득 구간이 낮은 계층을 1%로 감세했습니다. 이거 한나라당이 감세한 것 같습니까? 민주당에서 감세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당시 이 정부 관리가 말을 했냐면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지금은 현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한 감세는
소득세에 관해서는 8,800만 원 국가는 정말 당에서 열심히 또 국회에서 여야가 다 힘을 합해서 감세의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이고요. 8,800만 원 이하의 구간만 그것도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2%를 감세했고 그 이상 구간은 1% 플러스 1%씩 1년씩 순차적으로 감세를 했거든요. 너무 그렇게 논리적인 저기 우리 문제가 김성식 의원님이 이렇게 가져온 하시는 자료에 당시 재경부 세제실장이 바로 저였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는 얘기를 좀 이 얘기에 대해서 같은데. 분명하게 저는 말씀을 예. 하셔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 지금 법인세의 경우도요. 전 세계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지만 레이건 이래 대통령 이래 계속적인 감세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2000년도 초반에는 전 세계 OECD 국가의 법인세 평균이 30%였습니다. 예. 근데 2008년, 9년에 오면요. 법인세가 전 세계 평균이 23.7로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 속에서 투자 유치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임 재경부 세제실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 감세가 이미 25에서 21로 깎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투자 못한다는 예. 대기업의 이야기도 부적절하고 그것은 이제 세수로 돌려서 건강한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의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시고. 저는 이제 모든 하시고 그다음에 네, 이정윤 하시고 예. 저도 예. 예. 모든 정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종교나 철학과 달리 시공을 초월해서 옳은 정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은 있는 사람이 내기 때문에 세금을 깎으면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엠비노믹스라고 하는 게 부자의 세금을 깎아서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늘려서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 그것은 맞는 얘기고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당당하게 그것이 정책 목표였다면 그래 부자 감세했다. 그래서 이런 성과 있다. 아니, 이렇게 저희 보고 가는 사죄하라고 그러셨는데 더한 부자 감세를 해오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해 드릴게요. 당당하게 경제학적으로 말씀을 맞지 드려야 않다는 되고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금은 이제 풍선의 원리와 같습니다. 한쪽을 깎아들이면 다른 쪽이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들이면 중산서민이나 근로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깎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애국보다 세율이 높으면 깎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율이 높으면 돈과 사람과 기업이 오지를 않습니다. 2001년 제가 세제실장 할 때 왜 깎았냐? 그때 소득세가 40%였습니다. 지방세까지 합하면 44%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깎은 겁니다. 그렇게 계속 깎아가지고 지금 35%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OECD 소득세 평균이 41.5%거든요. 이미 여러 차례 내렸기 때문에 깎을 필요가 없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깎기 때문에 문제로 삼는 것이고요.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2% 아닙니까? 근데 OECD 평균이 25.9%입니다. 당시에는 높았기 때문에 깎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정의 여력이 있으면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금 5년째 적자 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 재정 규모가 111조거든요. 국가 부채가 5년 동안에 170조가 늘어납니다. 무슨 놈의 정부가 빚 얻어서 대기업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친서민 공경사회 얘기하면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건 이건 사기치는 겁니다.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지금 복지를 크게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근데 그것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 양적으로는 뭐 느는 게 당연하니까 늘어났는데 실제로 질적으로는 비율적으로는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가령 IMF 이후에 가장 그래도 저희가 우리 국가에서 마음먹고 도입한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 거기에 그 보장 수준이라는 것도 당시에 중위 가구죠. 딱 그 절반에 있는 그 가구의 소득의 40%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8년까지 거의 10년을 오면서 30%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복지가 굉장히 질적으로는 내려갔다는 것이죠. 양적으로는 늘어나고 있으나 따라서 우리가 좀 더 200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정부를 시작할 때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일관된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 당시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옳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2000년 당시에도 사실 그 소득세 최고 구간이 당시에
그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44%였어요. OECD 평균이 46.7%였습니다.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OECD 평균이 41.5%인데 38.5%입니다. 역시 낮습니다.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은 매우 우려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2000년 당시에 이 소득세 감세가 옳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일찍 저희가 복지를 나가겠다는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취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았다. 다만 그것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래도 사회복지 지출이 GDP 대비해서 한 9%가량은 늘 상승을 했거든요. 9%, 10% 상승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그 증가율이 6%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GDP 증가율이 7%를 넘는데 그것도 못 미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또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아주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한나라당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번에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작년에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감세 문제를 의견을 모으시겠다 하고 상당한 의견들이 있으셨고 안상수 전 대표께서도 그래도 뭐 전체를 다 감세를 뭐 그냥 놔두기는 좀 어렵고 한 1억 원이든 1억 1,000만 원이든 하여튼 그 이상 구간이라도 뭐 따로 뭐 원래 세율로 회복하는 정도라도 어느 정도의 중재안을 내겠다 하는 입장도 취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연말에 가니까 그 이른바 4대강 예산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다 싹쓸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정말 쇄신을 하시려면 책임지고 먼저 당론부터 결정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오만과 독선이라고 제가 정말 아프게 표현드렸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 나오시는 것이 그 정도는 적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박선영 의원 네. 말씀하시고 김정희 씨 발언하시죠. 오늘 토론은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다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깊이 있는 토론이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그런 선동 토론이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노무현 정권 하에서 세금 깎아줬던 거 이유가 무엇이든 깎아줬거든요. 그리고 그 깎아준 것이 우리 지금 이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다른 나라보다 높으니까 깎아줬다 그러는데 정말 높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득세의 GDP 비중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2010년도에 지난해 OECD 그 통계 자료로 발표가 된 건데 우리 한국은 개인소득세 4%입니다. OECD 평균 9%고요. 일본을 제외하고는 일본도 우리보다는 높고요. 미국이나 독일, 영국이 다 우리의 2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지금 2008년 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역시 같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외국보다 우리가 높았기 때문에 깎았다라는 그 주장은 일리가 없으신 거고요. 저는 이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한 토론을 할 필요가 있고 세율만 가지고 세금 문제는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세금 정책은 실패했지요. 그거는 또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단순성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인정할 건 하셔야 되고요. 한나라당은 그 실패에 대해서 또 아주 정말 정중하게 우리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됩니다. 저는 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나 서로 뭐 부자 감세했니 우리는 안 했니 이렇게 돌려가면서 선동적으로 토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이게 지난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산출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 통계로 나와 있는 거니까 다 모두가 인정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시면 이게 지금 4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구간은 세율이 6%고 근로자 비중은 34.48%인데 근로소득세 비중은 6.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갈수록 말하자면 8,8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그 가장 최고 세율을 적용을 받는 35% 적용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0.5%에 불과한데 소득세 비중은 27.8%에 달합니다. 이걸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걸로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세율을 가진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 경제 13위권을 형성할 수 있을까? 이거 분명히 세원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세원이 제대로 추적이 되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을 이 도표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양극화가 매우 심화됐다는 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세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서 얼마만큼을 걷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이 세금 정책의 기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왜곡되어 있는 이유 하나가 세원이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점이죠. 그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전제하지 않고는 사실은 세율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박 국장님. 그러면 박 의원님 말씀은 이 8,800만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더 높여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첫째는 세원을 투명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원이라고 하는 건 소득의 출처를 지금 양극화의 심각성을 본다면 이 구간이 굉장히 건강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구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6% 적용받는 이 면세점이 다른 나라보다 사실은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밑으로 내릴 수는 현재 없지요. 왜냐하면 서민 경제가 매우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고, 그러면 이 부분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데 정말 이 부분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근로자 비중이 19% 3%밖에 이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적용받는 구간이 근로자 비중의 2.3%밖에 안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 근로자의 2.3%밖에 우리 중산층이 안 된다는 건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처럼 자영업자라든지 학원 운영한다든지 기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서도 아마 여기 굉장히 많이 빠져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누락 부분을 우리가 빨리 찾아내서 이쪽 부분에 대한 어떤 건강한 세제, 건강한 세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왜곡된 이 세율만 가지고는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죠. 투표에서 근로소득자만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영업자는 별도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통계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원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43%가 지금 그렇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저임금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야 굉장히 된다는 큽니다. 거죠. 그래서 제가 최저임금을 가지고.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세제 문제를 얘기할 때 세율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무의미하게 수도 있고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박선영 의원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표 좋은 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초과 누진 세율 제도이기 때문에 8,800만 원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바로 35%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소득 중에서 1,200만 원까지는 6%가 맞습니다. 적용되고 예. 그렇게 이제 적용되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누진세고 지금 법인세는 단순세로 되어 있죠. 거기도 이제 누진세입니다. 법인세도 누진세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구간이죠, 법인세는. 아니, 두 단위입니다. 10% 이제 22% 두 단위인데. 그 적용 구간은 한 구간으로 되어 있죠. 구간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지니까 두 개죠. 두 개인데 거기도 이제 초과 누진세율이거든요. 10% 22%인데.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근로소득세의 가장 문제는 한 1,200만 중에서 45% 정도가 세금을 안 낸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그래서 46,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요. 56%만 세금을 지금 저한테 아까 주신 질문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세가 40%에서 36%로 내린 것은 노무현 정부 때가 아니고요. 그건 국민의 정부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36%에서 35%로 1%로 이제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세율은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퍼 교수라고 하는 분이 래퍼 커브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세율은 100%일 때도 세금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0%일 때도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세율이 100%로 너무 높으면 탈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이 안 들어오고 세율이 0%면 낮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납세자가 가장 순응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절한 세율 수준이 어느 것이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책 담당자는 그 점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것이죠. 그러면 2002년도에 40%에서 36%로 왜 내렸느냐. 당시에
OECD 평균 세율이 그보다 약간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지금 분명한 것은 양론이 있거든요. 세율에 있어서도. 하나는 이제 친서민이다, 소득 재분배 기능 강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누진 세율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방이 되면서 조세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 대기업들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소득이 높은 탤런트나 운동가 이런 분들은 세금이 없는 텍스 헤이븐 컨트리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아무 자원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애국보다 더 높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세원도 떠날 뿐만 아니라 애국에 있는 세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내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MB 정부에서 내리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제약 요건이 있다는 얘기죠. 재정 건전성을 본질적으로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이 정부에 들어와서는 5년 내내 재정 적자, 국가 채무를 늘리면서 그렇게 세금을 깎아주고 또 애국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 건전성 문제는 좋은 논의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석 의원님께서 이 감세의 이중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도 오늘 토론을 아주 합리적으로 만드는 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2008년 9월 15일 맞았습니다.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을 했고 외환은 정말 안전자산들은 정말 국외로 탈출을 하기 시작했고요. 우리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쇼크가 올 때는 근본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는 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든 야든 과감하게 2009년도에는 적자 재정을 해서 정말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자. 일자리 예산도 늘리고 긴급복지 예산도 늘리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한 해만 사실은 그 국가 재정 적자가 43조 이상 늘었습니다. 그 후로 이것을 한꺼번에 못 줄이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가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볼 때도 추가 감세는 당연히 이제 철회를 해서 추가 감세를 철회를 하면 앞으로 3년 동안 약 14조 정도의 세수 증액 효과가 생깁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장률이 만약에 조금 더 높아진다면 조금 더 많은 세수의 증가가 생겨서 국고가 조금 튼튼해지겠죠. 그런 돈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등록금도 어렵고 그다음에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포함해서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세금 문제를 바라볼 때는 나눔과 키움의 양쪽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누는 쪽에만 얘기를 하면은 우리 경제라는 것이 또 함께 커 나가고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문제가 함께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좀 균형 있게 봐주시고 또 합리적인 토론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얘기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어폐가 있어요. 추가 감세를 철회하면 14조 원이 생긴다 그러는데 그게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철회를 안 했을 때보다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이득이 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지금 아직 철회를 안 했기 때문에 감세를 안 해주는 거는 지금 상태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4조 원이라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대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14조 원이 새로 생긴다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손바닥에 하시면 앞뒤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국민들은 아닙니다. 현혹되지요. 만약에 지금 추가 감세를 해주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을 살펴보면요. 내국세의 40%를 지방으로 내려보내게 돼 있거든요. 지방교부세로. 그럼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추가 감세를 안 하게 됨으로써 그렇죠. 우리는 그 재원을 재정 여력을 통해서 지출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돈을 또는 나가지 않을 돈을 그걸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수입을 잡는 것이죠. 아니죠. 내년도. 지금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아닙니다. 내년도 수입에서 그게 잡힌다니까요. 지금 35% 세율을 받는데 그걸 33%로 내릴 예정이었다가 안 내린다. 그러면 지금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어떻게 세수가 높아지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수 증액 효과가 생긴다는 표현을 제가 썼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 감세를 추가 감세를 철회해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에 의한 감소 효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무슨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14조가
정말 추가 감세를 하게 되면 14조가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을 막자는 것입니다. 3년에 걸쳐서. 막는 것뿐이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그 그리고 부분을 서민들의 경제를 정확하게 살리는 말씀을 문제가 하셔야지. 조세 문제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토론은 또 그대로 하시되 네. 한나라당의 정책 전환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자, 또 당론으로도 하나씩 잡아 나갈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철회만으로 충분한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감세 정책이 MB 경제 정책의 어떤 핵심인데 전면적으로 이 말하자면 이 감세 기조를 다 바꿔야 되는지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면적 수정이 아니라면 저는 지금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시죠. 국가재정 보면은 정부 부채, 국가 부채가 지금 400조가 거의 되어 가고 그리고 연간 지금 이자만 해가지고 내는 돈이 20조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2008년 12월 감세를 할 때부터 감세 전에 이미 금융위기는 왔거든요. 그리고 이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어떻게든 재정을 조금 더 써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서민 생활에 쓰여야 된다. 그리고 돈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야 된다. 이렇게 진작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거의 강행 통과를 시키셨다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지금 통과 2008년 12월에 세제 개편안은 네. 강행 처리가 되지 않았고요. 여야 합의에서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네. 민주당이 들어오지 그 점은 않았습니다. 분명히 좀 그렇죠. 바로잡고 예. 싶네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이 그때 아마 강경하게 막지 못한 것을 후회하실 저는 후회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종부세만 하더라도 정의로운 세금이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헌법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냈지만 그것은 세대별 합산이라는 측면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세율은 별로 이건 높은 게 아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써놨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종부세를 거의 세율을 3%에서 2%, 1%에서 0.5% 이런 식으로 거의 절반을 내렸거든요. 정의로운 세금이라는 것이 뼈 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가던 것이 굉장히 많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 다음에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장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 돈을 대서 넣어줬습니다. 한 번은 2009년에 넣어줬죠. 2010년에 돈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빚어둬서 써라 이렇게 갔던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진지하게 토론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국민들께 이것이 가져올 폐해를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 같이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라도 극복을 하려면 저는 지금 추가 감세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 최고 구간에 대해서 감세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빨리 빚 갚아야죠, 우리. 그리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는 있습니다. 적극적인 복지를 위한 원상 회복할 수 있는 증세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려면 저는 소득세도 가령 최고 구간을 하나 더 만들자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한 연 1억 5천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걷고 그리고 법인세도 한 200대 대기업 정도에게는 좀 더 걷고 이렇게 해서 구간을 늘리고 종부세도 회복하고 그렇게 하면 종부세도 수도권 이외에 딱 1가구 1주택 가지신 분들은 280채밖에 안 됩니다. 대상주택이. 굉장히 고소득층에 대해서 일부 증세를 함으로써 복지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이정혜 대표님 지금 그 증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라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은 복지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지금 처음 말씀은 나라 빚을 갚기 위해서 증세를 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또 나중에는 지금 말씀 끝날 때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필요로 한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세원을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슨 복지에 얼마가 필요하고 국가 빚을 나라비 당연히 갚아야죠. 그 지금 너무 비대해져 있거든요. 그걸 갚기 위해서는 또 어떤 세를 얼만큼
증세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시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포퓰리즘적인 토론으로 흘러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는 늘리자 최고 구간을 신설해가지고 아주 고소득층, 가령 근로소득자 0.4%입니다. 대한민국 1%도 안 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걷자고 냈고, 종부세를 다시 회복하자는 것, 그리고 금융과세에 대해서 분류과세하던 것은 합산과세하는 방식으로 좀 더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면, 그리고 비과세를 저희가 정비하기로 이미 방향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일단 2012년에 24조 원가량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추계를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지 재원을 가장 필요한 것들만 따지면 지금 한 20조 원 정도를 일단 내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저희가 얼마나 더 거둘 수 있느냐는 사회적 합의의 정도입니다. 복지에 얼마를 더 쓸 수 있나도 역시 사회적 합의의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 예전처럼 똑같이 예전처럼 돌아가는 방식으로 다 2%씩 다 회복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희 대표께서 민주당이나 야권이 더 강하게 투쟁해서 감세를 막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라당은 180석에 가깝고 민주당은 87석, 야당을 다 합해도 100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 숫자로 막아야 되니까 국민들은 그러면서도 막으라 하고 그러시면서 또 싸움은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우리 야권이 지니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래도 그 적은 수나마 그래도 많이 견제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최고 세율도 지금까지 유보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단순히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 내리는 것을 철회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은 저는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를 세금 쪽에서 일했습니다만 세금 쪽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세금은 제 삶의 한 부분이다 할 정도로 세금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자타칭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는 조세 체계를 엄청나게 왜곡시켜 놨습니다. 이걸 정상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를 포함해서 거래과세는 경감하고 보유과세는 중과해야 된다 하는 게 기본 프린시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정된 땅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땅을 너무 많이 보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겁게 과세하고 그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팔아야 되는데 취득세나 이런 거래세가 너무 높으면 원본이 잠식되기 때문에 거래세는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유세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고 재산세입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가 한때 3조 가까이 세수가 거쳤습니다만 지금 한 1조 원 내로 줄여놨거든요. 사실상 형해화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정상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여정부가 끝나던 2007년에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얼마였냐면 21%였습니다. 이것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아까 왜 그러면 세율을 내렸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는 세율을 내렸지만 조세 부담률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이제 내는 사람만 내고 안 내는 사람만 안 내면 높은 세율을 유지해가지고 세금을 걷어야 되지만 국민들이 이제 자존심이 강해졌거든요. 낼 수 있는 수준만 되면 세금을 내고 살겠다는 게 국민들의 뜻입니다. 그럴 때는 적정 수준으로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과거 정부에서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저는 내려줬다. 그게 조세 부담률은 꾸준히 올랐어요. 그럼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떻게 됐냐? 21%가 지금 19.4%로 떨어졌거든요. OECD 평균이 25.8%인데 우리는 19.4%입니다. 세계에서 우리처럼 남북이 이렇게 단절돼 있어서 안보비가 많이 들어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비도 계속 늘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하루빨리 21% 이상으로 올려가야 되고 그러려면 조세체계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 이정희 대표께서 증세에 대한 논리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감세 논쟁도 매우 신중해야 되지만 증세 논쟁도 역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증세도 거기에 양 측면이 있거든요. 공정사회, 친서민, 그리고 재정 건전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세율은 높여가야죠. 그렇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또 애국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야 되지만 또 돈과 사람과 기업도 우리나라에 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세율이 애국보다 더 높게 되면 우리나라가 무슨 환경이 그렇게 좋다고 또 애국에서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검토해야 되고 전문가를 포함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제가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종부세 문제를 제 차례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셨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이영석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노무현 정부 때 초기에 도입했던 종부세 정도의 수준이라면 지금도 아마 유지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도 받지 아니하고 큰 조세 저항도 없이 차분히 보유세의 강화라는 의미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05년도에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과표 주택도 6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또 심지어는 과표 적용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공시가격에 50% 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가리하니까 세율에다가 과표까지 올라가는 2, 3중의 부담 속에서 실제로 이제 말하자면 집을 가지고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셨죠. 저는 또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종부세를 폐지하려고 했을 때 저는 한나라당 의원이지만 또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종부세 폐지 자체는 반대를 했습니다. 다만 한 주택을 갖고 종부세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기준을 좀 낮춰주는 문제, 세율을 조금 낮춰주는 문제 이렇게 했고 당시 또 야당에서 세율을 너무 낮추지 말자고 또 주장을 해서 적절하게 합의된 게 0.5에서 2%까지로 세율 조정도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법인세 문제는 세율의 문제는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만 25에서 21로 이미 새 정부에서 깎았고 참여정부에서는 27에서 25로 이미 깎은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투자 유치나 일자리 창출의 측면도 있으니까 무조건 세금이 법인세가 높아야 좋다는 얘기만은 또 옳지 않은 얘기란 점도 이영석 의원님께서 적절히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22 정도면 일단은 저희가 견딜만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내리기보다는 정말 어려운 것이 투자를 해도 일자리가 잘 안 생기는 시대 아닙니까, 요즘은. 예전에는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겼는데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금 문제 정책을 수립할 때 세율을 내려주는 정책을 쓰기보다 고용을 실제적으로 늘려가고 정규직을 늘려갈 경우에는 세제를 좀 잘 연구를 해서 제대로 된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세액 공제 제도를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들은 굉장히 좀 혜택을 받기가 까다롭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정말 고용을 하는 쪽에서는 대해서는 법인세율은 더 안 낮추더라도 저는 감세를 좀 더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증세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무나 이 사회보장 체제가 저부담, 저급여 체계로 이렇게 오랫동안 굳어져 왔지 않습니까?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한꺼번에 가기에는 너무나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이 부담과 적정한 복지라고 하는 이 중간 단계 정도까지 가는 것이 지금 중기적인 목표가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편에서는 일자리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가는 정책과 아울러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국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촘촘히 메워 나가는 이 투 트랙으로 정책이 잘 잡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방향입니다. 네, 박 의원님. 드디어 제 차례가 왔네요. 예. 그 추가 감세를 왜 하려고 했던가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철회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원인을 생각해 보면. 자,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나서 외환위기를 곧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소비가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가 높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투자도 안 해줄 것 같고, 회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고용도 안 하고 하니까 소득세를 낮춰서 소비를 진작하고 법인세를 낮춰서 투자를 높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가 감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빠른 속도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나라라고 대통령이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인 추가 감세를 하겠다고 한 전제 조건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감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철회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추가 감세는 철회하는 것이 맞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 철회를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원을 좀 더 투명화하면 똑같은 세율을 유지하고도 얼마든지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정희 대표께서 주장하시는 증세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실질적인 증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법인세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이용섭 의원님께서 외국보다 높은 경우에는 낮춰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또 각국의 법인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22%입니다. 그 OECD 평균은 24%예요. 그러면 현재 OECD 평균보다 낮지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비교를 해보면 일본이나 미국보다 훨씬 많이 낮습니다. 미국은 35%고요. 일본은 30%입니다. 우리보다 그러면 낮은 나라들을 보면 독일이 15%고 이제 많이 이 정부가 인용하는 나라들이 우리와 경쟁을 해야 될 나라들 해서 대만, 싱가포르, 홍콩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대만하고 싱가포르, 홍콩이 16.5%에서 17%니까 우리보다 한 5% 내외가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해외 투자가 단지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높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느냐? 아니거든요. 경제 외적인 요인, 그러니까 경제를 투자를 해서 경제 환경이 정말 좋은 것이냐, 땅값이 싸냐, 임금이 제대로 좀 합리적이냐, 아니면은 고용했을 때에 이 회사들에서 그 창출해낼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경제 환경이 이 나라들보다 좋아야 오는 것이지 단순히 법인세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는 이유로 오진 않거든요. 만약에 그 이유로 된다면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이미 오래전에 왔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인세도 단순히 다른 나라보다 낮으냐 높으냐의 문제만 가지고 봐서는 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지금 법인세 22% 내고도 지금 100조 원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투자는 하지 않고 또는 고용은 하지 않으면서 현금은 쌓아두고 그러면서 또 빚은 내고 있거든요. 그 감세가 결국 부유층과 대기업에만 혜택을 줬다는 그런 결론이시기도 하네요. 이 적어도 도표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소득세의 경우에는 세원을 투명하게 하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좋게 해주지 않는 한 법인세만 내린다고 해서 외국 회사들이 우리한테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 외국인이 어느 나라에 투자할 것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갈 때 가장 많은 이윤이 날까 이걸 그렇죠. 생각하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윤이 났을 때 세금은 얼마나 부담하는가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이죠. 법인세만 가지고 투자지국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법인세가 중요한 결정 기준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거기에 독일이 이제 15%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금은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담을 생각할 때는 국세하고 지방세 두 가지를 합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2%지만 지방세가 2.2% 붙기 때문에 24.2%고요. 독일은 15%지만 지방세까지 합하면 이게 30.2%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적으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법인세도 중요한 거 하나라는 얘기고요. 기왕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6.2%였습니다. 무역 수지가 419억 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소수 수출 대기업은 엄청난 호황을 누린 겁니다. 그런데 왜 중소기업은 서민들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저는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대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누르면 거기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중소기업이나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 써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고장나버렸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우리 김성식 의원님이 듣기 싫어합니다만 부자 감세 때문입니다. 90조라고 하는 세금이 깎였고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이것도 하나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둔 세금이라도 서민들이나 복지 쪽에 제대로 써줘야 되는데 22조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4대강 쪽에 썼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옛날에는 수출 대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고용이 돼가지고 근로소득 형태로 봉급을 받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미쳤었는데 지금 고용 없이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유는 중소기업들이 일본이나 이런 나라로부터 높은 단가를 돈을 들이면서 원자재를 구입해가지고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대기업들이 후려치기를 한다는 얘기죠. 납품 단가를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세금을 내리면 네. 그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기여를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회비용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세금을 내려줘가지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늘려서 경제 활성화시키는 게 보다 더 효과가 클 것인가? 아니면 세금은 걷어가지고 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보다 효율적인가?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금을 깎아주면 있는 계층을 주로 깎아주는데 부자들은 지금도 소득이 일정 수준에 있기 때문에 소비 성향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깎아준다 하더라도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지만 소비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은행에다 저금을 해버리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박선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대기업들 지금 소득이 없어가지고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 현금 유보율이 1200%입니다. 자기 자본의 12배를 유보를 하고 있고 10대 기업만 해도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300조가 넘습니다. 왜 투자를 안 하느냐? 이분들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깎아줘 봐야 유보해버리고 투자 안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금을 걷어서 복지비에 지출하면 그것은 바로 복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필수품이나 꼭 필요한 소비재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네. 고용을 늘리고 그래서 경제를 훨씬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서 시민 논객 질문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하실까요? 네. 이용석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시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감세 정책을 불과 3, 4년 만에 실패했다고 성급하게 선언했는데요. 재정 전문가로서 총선 이후 경제 정책이 정치적 논리로 좌지우지된 듯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실패를 안 했다면 정부 여당이 지금 철회한다는 얘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개수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 추가 감세를 철회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예. 정확하게 해주시죠. 원래 이제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 세율도 2008년도에 내리겠다고 정부가 가져온 것을 야당이 반대해서 유보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인 내년 1월 1일부터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이걸 안 내리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책임자에서 그것도 현직 대통령 MB노믹스의 핵심 사항을 여당의 지도부가 철회한다고 했을 때는 이건 엄청난 실패작이기 때문에 철회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정책은 신뢰입니다. 정책은 신뢰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정책이 신뢰를 잃게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신뢰는 어디서 오느냐? 일관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정부가 한번 뱉으면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건 변화가 있으면 수정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죠. 수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비롯해서 호남 고속철도를 비롯해서 수도 없이 국민들이 갈등과 분열이 있으면 정부가 분열과 갈등을 흡수해서 치유해줘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정부가 스스로 분열과 갈등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MB 다음 정부의 분, 네. 세제 실패했다는 거는 제가 아까 발언했던 것 같은데 질문이 전리 같네요. 네, 네, 네. 예, 제가 토론을 쭉 지켜보다 보니까 자, 질문 누구한테 하실 건가요? 김성식 의원님께 질문 드릴 건데요. 지금 토론 흐름이 감세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가 책임 공방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사실 그런 여야 책임 공방에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현재 소장파는 어쨌든 간에 지금 감세를 철회하고
복지 재원 확보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종부세 관련해서도 통일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하지만 결국에는 감세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지금 박근혜 대표의 경우에도 법인세 감세는 지속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주류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감세의 철회가 당론이 아닌 상태인데, 그렇다면 지금 4.27 재보선 여파로 인해서 소장파 의원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론에서도 화제가 많이 되는 상황이지만 만약 이 바람이 꺼진다면 힘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44인이 추진하는 것이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혹시라도 탈당까지도 고려하실 정도로 소신을 강하게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김성식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 꿈은 한나라당을 제대로 개혁해서 그것이 또 야당의 개혁에도 도움이 돼서 한국 정치가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 간의 이 적대적 공존 상태가 아니라 정말 서로가 한 걸음씩 더 진전을 해서 생산적인 경합을 보이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의 감세를 철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까지의 내용은 일단은 유지를 하되 예정되어 있는 고소득 구간에 대한 소득세 부분, 법인세를 이미 25에서 22로 깎았는데 추가로 22에서 21로 깎겠다는 부분을 막겠다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지금까지 유보되어 온 것은 야당 의원님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조정되어야 되는 차원에서 함께 국회가 적절하게 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해서 브레이크를 잡은 것이고요. 저도 그 당사자 중에 법안을 냈던 당사자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감세가 무조건 나쁘냐? 그 점은 아까 이용섭 의원님께서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눔과 동시에 키움을 봐야 됩니다. 키움은 투자의 영역이고 또한 돈이 잘 돌아가면 장사도 잘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런 차원에서 고려도 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인 것을 놓고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수준을 놓고 할 문제다는 것이 감세 자체가 나쁘다 좋다고 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하에서 또 워낙 자동화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감세적인 요소보다는 보다 재정 지출 쪽에서 보육과 교육과 일자리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좀 적절한 방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빚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그 조치로 인한 점을 또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과연 추가 감세 철회 당론이 되겠느냐? 저는 하나하나 지금 토론을 하면서 또 이번에 제가 정책위 부의장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당내에서 좀 소수의 발언을 하던 제가 정책위 부의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국민경제, 서민경제를 저라고 해서 무슨 제도를 한꺼번에 다 좋게 만들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지하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재원 하나라도 아끼겠다는 것이고 또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이런 마음이 모아져서 당내에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감세 더 하지 말자는 공감이 서 있고요. 법인세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라는 것이 이미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더 낮추지 않아도 될 충분한 근거가 또 이미 마련되어 있고요. 고용 쪽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감세를 해주고 세율은 유지해도 좋겠다는 설득을 한다면 당내에서 이것이 당론이 되어 새로운 정책 전환의 하나의 상징이죠.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네, 구리 사는 변영열입니다. 네네, 질문인가요? 아니면 의견이신가요? 의견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세금 중에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저희는 너무 직접세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경제도 살리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는 간접세 비중을 좀 더 낮추고 직접세 비중을 좀 더 높이는 쪽이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예. 논쟁 자체가 전부 직접세만 갖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말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분 내용은 예. 직접세 비중이 높여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서 학교에서 배울 때 직접세는 이제 직접세 비중이 높으면 세금 제도가 공평한 제도고 간접세 비중이 높으면 걷기는 쉽지만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과거처럼 요즘은 직간접세 비중을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제 MB 정부 감세 정책의 실패라고 보여지는 게요.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도에 간접세 비중이 얼마였냐? 47%였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깎은 게 종합부동산세랄지 소득세랄지 법인세랄지 이런 직접세 위주로 깎다 보니까 지난해 간접세 비중이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52%거든요. 이것도 저는 MB 정부 그 감세 정책의 하나의 문제로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제 지니계수라고 있습니다. 이건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주는 그런 이제 척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는 매우 좋은 제도지만 이 제도의 가장 결점은 뭐냐면 이 제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부자는 더욱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이죠. 이걸 시정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가 재정입니다.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역할을 세금 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 세금이 그런 소득 재분배 기능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지니 계수를 조정해주는 그 세금의 역할이 우리나라는 3.2%밖에 안 됩니다. 카나다나 이런 나라는 10%가 넘거든요. 이런 면에서 조세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MB 정부에서 망쳐놓은 세제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 반론이 있으실까요? 뭐 어떻게 정상화시키겠다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 더 감사하시고요. 그럼 박 의원님. 이용섭 의원님께서는 추가 감세 철회 이외에 국회에 구체적인 법안을 내놓으신 것도 없으시고요. 저는 그 점에 관해서 사실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같이 있으면서 추가 감세 철회에 관한 전화 이용섭 의원님이나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생산적 대화도 뭐 휴게실에서는 자주 많이 하고 하는데요. 무엇을 더 정상화하겠다는 얘기인지, 정부 세력을 예전에 참여정부 수준을 올리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시지 않으시면 막연한 얘기밖에 안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두 분만 하게 되니까 이제 정부세 문제에 관해서. 그럼 우리 아니 저한테 지금 발언권이 왔는데 죄송합니다. 주제가 그래서 종부세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그대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1세대 1주택이신 분들은 부담이 줄어드는데 다른 분들 1세대 다주택자는 아무래도 부담을 하는 게 또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비추어 보면 원래 종부세 그 세수가 거의 그대로 회복이 되는 걸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개정안을 냈는데요. 그런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그대로 가자. 이게 종부세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발의를 했지만 작년에는 저희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런 논의를 깊게 됐지요. 이번에는 좀 더 공청회도 하고 그리고 각 당에서 책임 있게 증세를 하면 어떻게 증세를 할 거냐. 증세라는 말에 사실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증세라고 꼭 표현하지 않더라도 세수 정상화 이런 말도 가능하고요. 비과세 감면 역시 줄이는 것도 역시 세금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편으로는 증세에 대한 일종의 정치인들의 트라우마도 좀 극복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네, 토론을 하려면 일단 주제에 좀 적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그 전화로 의견 주신 분은 이제 소득세의 경우에 직접세하고 간접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느 교과서를 봐도 몇 퍼센트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로는 대체로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조금은 높은 것이 아까 우리 이용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는데 좋다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55%, 45%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MB 정부의 조세 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성식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법인세하고 관련해서 임투세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는 감세 안 하고 그대로 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것이 임투세가 이번 연말로 일몰 예정 아닌가요? 일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그런데 이 임투세가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임시 투자 세 공제제도인데 앞에 임시가 붙었는데 사실은 임시가 아니라 지금 20년 이상 해오고 있고요. 미국은 80년대 없앴는데 우리는 80년대 이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럼 투자 효과가 있었느냐? 투자 효과도 없었고 실제적인 혜택은 중소기업이 본 게 아니라 원래 이거를
도입할 땐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된 건데 실제로는 대기업이 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면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지금 지방 우대 세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해서는 뭐 4%, 그다음에 지방 기업에 대해서는 뭐 5% 이렇게 해서 지방 우대적인 세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일몰이 돼서 없어지게 되면은 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김성식 의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임시 투자세 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 제도는 뭐 추가 감세를 철회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또한 어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지 그냥 표피적으로 우리가 논의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김성식 의원님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략히 넘어가고 갈게요. 예. 실은 우리 김성식 의원님께서는 그 정부 여당이 세금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여당 내에서 많이 견제해 주셨습니다. 지금 실은 한나라당, 민주당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약간 이렇게 대칭 관계에 섰습니다만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해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세제나 경제 정책이 제대로 가는데 저는 김성식 의원님이 많이 노력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그건 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세법 제 얘기 이 정도 하죠. 그렇게 하죠. 네, 제가 박선영 의원님 말씀에서 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까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득을 양성화해서 숨은 세원을 찾아내고 제대로 좀 하는 것도 세율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박 의원님 하셨는데요. 사실 그 노력을 제일 많이 해오신 분이 이용섭 의원님이 과거 정부에 계실 때이고 또 현 정부 들어와서 고소득층 자영업자 중에 탈세를 하려는 부분을 막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정희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날카로운 질의도 많이 해주셔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남아있는 문제는 이제 대체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추가 감세를 더 이상 하지 말자는 데 대해서는 동의가 있는 것 같고 다만 그 문제를 막 감세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논리로 하기보다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토론하자는 것까지도 같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저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서민 정책 또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금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한 10조 정도 나름대로 단순히 복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쓰고 또 보육비, 교육비 등 여러 가지 이 분야에 필요한 예산들을 좀 잡아서 당에서 먼저 이번에는 정부에 대고 예산을 편성할 때 10조 정도의 민생 예산,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은 반드시 좀 담아오라고 좀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해볼 생각입니다. 얼마나 정부가 받아줄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서 그 결과가 단순히 뭐 조세율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예산 프로그램에 수반된 민생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얘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새로운 한나라당 지도부가 생애 맞춤형 복지 정책이라는 이제 방안을 내놨고 또 민주당도 보편적 복지 정책 종합계획을 7월까지 지금 마련하기로 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문제는 역시 재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의원님은 확실하게 증세 이제 견해를 밝히셨는데 지금 다른 당에서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10조 원 그 부분은 이제 감세 철회로 10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감세 철회만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세계 임금도 하고 또 지출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얘기를 좀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짧게 해주시고 우리가 FTA 얘기도 해야 되니까요. 조금 더 구체로 제가 한 말씀드렸으면 가지만 아까 저기 증세 말씀하셨으니까 세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복지를 늘리지 않아도 지금 세원 확보는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저희는 법인세 관련해서요. 지금 2억 이상이 지금 대상인데 2억부터 100억까지 하나 끊고 그다음에 100억 이상이 되는 아주 대기업에 대해서는 다 새로운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 그 선진당에서는 현재 법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서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최고 구간은 몇 %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최고 구간을 지금 현재대로 하고 그 밑에는 2%를 깎아주고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법인세는 좀 깎아주고 그거는 이미 약속이 된 것이고 해외에도 다 공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좀 그거는 깎아주고 다만 최고 구간을 하나 더 늘려서 그거는 현재대로 22%를 적용을 하면 그래도 세수가 한 3조 정도 더 거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이 많은 쪽은 좀 더 소득이 더 많은 쪽은 더 걷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정두현 의원의 바로 법안과 나와 있는 아니요, 다릅니다. 정두원 의원은 2억 밑에 구간을 또 설정을 했어요. 2억 밑에 구간을 설정해서 거기는 법인세율을 10%를 부과하는 걸로. 현행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현행이라고요, 우리는 2억 밑으로는 없애버리는 걸로. 왜냐하면 이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애버리고 위에 초과 구간을 늘리는 것만. 아니,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2억 미만은 지금 세율이 1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없앤다고요. 없애서 그러면 위에 있는 그 100억 이상에 대해서 22%로 그 그럼 구간 하나 위로 넣는 거예요. 100억 이하 구간은 몇 퍼센트를 하실래요? 그건 20%요. 그건 법안 내주시면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나 세법 소규모 기업들이 논의를 하시면 세금이 50배가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계산 같습니다. 아니요, 50%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죠. 50배나 증가할 수 있다니까요. 잘못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2%, 그러니까 2억 미만은 10%인데 100억 미만 전체를 다 20%로 하신다면 아닙니다. 2억 미만 아예 면세로 한다고요. 세금을 아예 면세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조금 더 탄탄하게 갈 수 있도록 2억 미만은 면세로 해주고 2억부터 100억까지는 20%, 100억 이상은 22%. 소위에서도 이제 그건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증세율 관련된 안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하경제에서 좀 더 많은 세금이 확보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사실 규모를 따지면 다 걷는다고 하면 20조도 거둘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작년 말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저희가 오랫동안 노력을 했지만 사실 그것이 큰 아주 대규모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걸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지요. 저는 거기에서 최대한 이 세원을 찾아보려고 금괴, 보석 이제 이런 데 좀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 차명계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근데 지하경제에서 세원 투명화하면 우리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낙관적인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세금을 저희가 지금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제가 증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가장 처음에는 저는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진세를 제대로 취하고 있지만 비과세 감면이라는 것이 실제로 거의 고소득층에 감면을 해주는 그리고 재벌 대기업에 감면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 올라가면 역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한 분석을 해보면 근로소득자 전체에게 자영업자를 빼고요. 작년에 13.5조를 세금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위 54%는 1인당 17만 원 감면이었어요. 조세 감면이. 상위 5%는 480만 원이었습니다. 차이가 대단히 크죠. 특히 교육비, 의료비 이런 것은 따져보면 한 14배, 24배 이런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감면 안 해주고 차라리 그거 그냥 걷어서 하면은 하위 퍼센트는 하위 소득자 한 54% 정도는 1인당 7천 원 이 정도거든요. 내는 게 별로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의 예산이 거의 3분의 1 정도 확보되는 수준으로 비과세 감면 문제가 역진성을 회복하면서 저희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법인세 역시 그런데요. 법인세도 지금 실효세율이 중소기업은 15.4% 실효세율을 냅니다. 대기업은 21% 내는데요. 재벌 대기업, 자산 5천억 원을 추가하는 재벌 대기업으로 가면 오히려 떨어져서 19.7%를 냅니다. 감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시투자세 공제가 대단히 대표적인 것이고요. 이런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것부터 저희가 시작해야 되고 최고가인 신설하고 그리고 비어있는 과세를 다시 정상화한다면 충분히 저희가 일정한 정도의 진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 재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우리가 감세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게 지방재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봉급 줄 돈도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90조라고 하는 세금을 깎으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돈이 30조가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국세의 19.24%는 교부금으로 가고
또 20.27%는 교육교부금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를 깎으면 자동적으로 40%가 내려가는 돈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더구나 또 소득세, 법인세 10%는 지방소득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는 이제 자기들 필요다 해서 국가가 막 깎으면서 지방 재정이 어려운데 보전 대책을 안 가지고 있다.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게 문제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복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민주당이 지난 1월 달에 이제 보편적 복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소위 3+1 정책이죠.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그리고 반값 등록금입니다. 이게 나가니까 이제 한나라당에서 왜 재벌 손자에게까지 무상복지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한 치 앞도 못 보는 정부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런데 또 5월 2일 날인가 갑작스럽게 또 만 5세 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재벌 손자가 됐든 아니든 다 또 교육비를 면제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으면서, 그래서 저는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흐름이고 요구다. 우리 현실을 보면 지금 사회적 양극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 그리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 그리고 저출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이런 문제들을 과거의 선별적 복지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보편적 복지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는데, 이걸 제시했더니만 그래 좋다. 그런데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한나라당이 주로 얘기하는 게 정부를 포함해서 세금 폭탄이다. 이제 엄청난 세금이 나올 것이다. 과거 이제 참여정부 때 이제 세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정권을 한번 잡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금 폭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편적 복지를 할 때 저희가 두 가지를 전제로 뒀습니다. 하나는 조세 부담률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우선은 재정 계획을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한 309조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소비성, 낭비성 예산도 있고 중복성 예산도 있고 4대강처럼 실효성이 떨어진 예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당 부분 좀 절감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309조의 5%만 절감해도 약 15조를 가져올 수 있고요. 4대강 예산만 깎고도 22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복지개혁입니다. 복지비가 지금 9개 부처에서 28개 복지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된 것도 있고 낭비적인 것도 있고 새는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지금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지금 현재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소득이 있는 사람, 배당소득이 있는 사람,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이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적게 냅니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 기준으로 가세하면 거기서만도 한 4조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부족한 세금은 이제 조세개혁을 통해서 하는데 그때도 새로운 세금을 걷어서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세금 만들어서는 복지 지출 누가 못합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했던 애곡된 조세제도를 정상화해서 조달하겠다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방침이고 네. 7월 달에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김성식 의원께서 한나라당의 방안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토론을 매듭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지에 대해서 네, 지금 사례가 안 왔는데요. 복지 관련해서 제가 네. 복지 재원 마련을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아니요.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지금 복지에 대한 먼저 하시죠. 그럼 먼저 하십시오. 그럴까요? 네, 좀 짧게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네. 없기 때문에. 예, 그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저는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한나라당은 민주당 보고 뭐 포퓰리즘이라 그러더니 지금 이용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습니다. 지금 농어촌, 산촌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려고 해도 어린이집, 유치원이 없는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그림의 떡 같은 거를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어떻게 무상의료가 가능합니까? 무상의료 아니잖아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무상의료가 아닌데 그 네임을, 그 이름을 무상의료라고 하면서 국민 현혹하는 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을 좀 이렇게 규모 있게 쓰면 절약할 수 있는 예산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절약할 수 있는 예산 가지고 전부 지금 3가지 무상에다 반값 등록금까지
전부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국민도 이제는 다 알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들여올 만한 것들은 많이 들여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중복된 그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60개 사업을 복지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복되어 있는 거는 중복된 대로 중복되고요. 거기에서 빠지는 사각지대는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그 빈곤층에 떨어진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복지가 가도록 우선 다른 거를 새로 하기 전에 정비하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복지 관련해서는 좀 솔직했으면 좋겠고 더 이상 포퓰리즘적인 논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아쉬운 건 차대강 예산 22조 원이 이미 다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고려하셔서 다시 한번 재정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무리 발언의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 현재의 경제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되면서 정말 성장과 수출이 잘 되더라도 고용이 늘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솔직히 한 정당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표가 되는 쪽으로만 정책을 내기 시작하면 일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세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음 기회에는 정말 양극화를 넘어서기 위해서 노동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고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재원도 한정된 재원 중에 어디를 먼저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여야 정당 간에 국민들 눈앞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그런 정도의 정치가 될 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진정한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세 문제는 이미 마무리 시간이어서 지금까지 생산적 논의한 것으로 나름대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론 잘 보셨습니까? 세금 제도는 나라 살림의 재원을 마련하는 장치이자 또 소득 분배와 경제 정의 실현의 수단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 제도가 양극화를 부추기거나 서민의 삶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겠죠. 오늘 토론은 우리가 또 바로 잡을 부분, 지켜나가야 할 세금 제도의 여러 방향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구상이 선거 때만 잠깐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은 슬그머니 사라지는 헛고가 된다면 중산층과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일이 될 겁니다. 토론자 여러분, 19기 시민논객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00분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